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새로 자료를 2개 올렸는데 둘 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 자료 중에 제목을 제가 지금 찍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 속에 나타난 폭력성. 소제목을 보면 파스빈더의 영화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60년대 이후 독일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일 때 그 당시의 영화인데 독일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적인 선두자에 속하는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배경 지식으로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력이란 것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폭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쉽게 간파하지 못하는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정신적 또 문화적 어떤 그런 폭력, 그죠?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점점 이제 누적되죠. 그런 어떤 폭력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중에 이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할 예정입니다. 여기 목차를 보면은 이제 서론 있고 이제 본래를 보면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이주 노동자 정책 역사와 현주소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 현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 내재된 폭력적 양상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먼저 서로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도입니다. 그죠? 이제 21세기인데 역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옛날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나지만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은 없지만 곳곳에 국지적으로 국지전, 내전 혹은 테러 이런 양상으로 세계 도처에서 아직까지 이런 폭력적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냉전이 끝났을 때만 해도 21세기에는 폭력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9.11 테러라든지 온갖 종족 분쟁이나 국가 내에서의 내전 또 이슬람 IS 테러라든지 최근에는 또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테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이런 폭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또 다양한 폭력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특정하게 하나로만 개념화하기는 힘들죠. 다양한 양상의 폭력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육체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만 보통 폭력으로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인간한테 당연히 필요한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부정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어떤 구조적인 차원까지도 모두 포함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폭력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폭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은 이제 직접적이고 또 의도성도 드러나고 누가 그런 폭력을 가했고 폭력 당한 사람 누구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구조적이나 문화적인 그런 폭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나중에 누적됐을 때 엄청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금방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쉽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관습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테러 같은 폭력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폭력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 파스빈더의 이 영화 제목이 이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 영화에 대해서 볼 건데 이때 이제 주로 인종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보통 이 영화와 관련해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점 외에도 현재 유럽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이런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나 또 타민족 간의 문화적 갈등이나 또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폭력, 그렇죠? 가시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폭력 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이게 그 타인에 대한 폭력이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폭력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또 개선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뉴저먼 시네마 같은 경우에 위상을 높인 감독 중에서 무적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영화의 파스빈더인데 이 사람이 보면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다수사의 어떤 관용의 부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독일이 이민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파스빈더는 이제 이 작품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모로코 출신의 남자 알리 이름이 알리입니다. 실제 이름은 알리 아닙니다. 그냥 다수사에서 이 아랍 계통 사람들을 그냥 알리라고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개성이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죠. 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쨌든 이 모로코 출신의 알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을 보여주는데 이 알리가 종교나 문화 파스빈더 감독이 종교나 문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유럽의 다수 사회로부터 냉대와 편견을 받는 이런 타자와의 어떤 이질적인 면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인 알리가 자기가 이민 와서 실현하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사회 속에 내재된 폭력성, 이건 이제 육체적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 내재된 폭력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은 유럽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육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죠. 구조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도 역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날 국제 결혼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니까 같은 아시아 내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 보더라도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또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수가 이제 2016년 출입국 통계를 보면 204만 9,441명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약 4%를 하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통계내면 훨씬 더 높겠죠. 적어도 한 6%, 5, 6%될 겁니다. 그 이상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인구에서 1%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5%라는 말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 사람들의 빈부격차나 문화적 상대주의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유럽에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던 경험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사례를 우리의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현안 문제로 보고 유럽의 사례를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이민자들이 많죠. 이제 독일의 사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화를 한 편 통해서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현상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은 이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흐름인데,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러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선진 시민 의식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다는 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할 때, 그죠? 또 유럽의 다른 소위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하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어떤 행동 양식과 비교할 때 우리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그쪽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그쪽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제3의 시각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가 좀 요구되는데 전쟁과 같은 눈에 띄는 거시적인 폭력을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낯선 시각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제3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피해 입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태도였구나, 행동이었구나. 새롭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볼 건데 주로 이제 학자로서는 평화학자 갈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폭력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 영화에 내재된 폭력의 유형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유린되든지 그런 과정도 한번 볼 겁니다. 인권과 연관해서. 자, 우리 제 교재에서 그러면 134쪽에 자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이주 노동자 정책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 다른 수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일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독일 이주 노동자 정책은 여러분 아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독일도 이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이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50년 전으로 보통 우리가 라인강 기적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산업 발달 그 시기에 공업 분야에서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가스트 아르바이트랍니다. 가스트는 영어의 게스트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할 때 이걸 이제 처음에는 허락한 독일이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돌아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안 돌아갑니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쉽게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독일이 새로운 노동력을 계속해서 로테이션하는
로테이션 원칙을 주장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숙련공이 좀 기술 배워서 숙련될 때 싶은데 이제 숙련공들이 유실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이주 노동자들이 자금 마련 문제 등도 있고 좀 실용성이 없는 겁니다. 2년마다 로테이션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실패하고 이주 노동자 입장으로 독일에 유입된 외국인들은 자본을 또 마련하기 위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독일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 금지를 1973년에 조치를 취하는데 이후에 독일에서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자기 가족들을 독일로 불러들이고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대나 3세대가 태어나고 80년대쯤에 독일은 다문화 사회로의 발걸음이 완전히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도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동과 동유럽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독일 내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쭉 안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독일 사회가 결국 외국인들에게 독일 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해 왔는데 이게 쉽지 않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독일은 좀 느슨하게 했는데 쉽지 않더라.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독일이 이민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스스로가 자기들이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제 다문화 국가임을 공표를 하는데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책임, 권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이 시기에 독일은 이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듯이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그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 통합 정책을 쭉 보면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국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독일로 어쨌든 편입시키고 아까 말했다시피 좀 동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문화와 독일 사회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독일어를 이제 구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독일 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터키계 사람들은 특히 1세대 같은 경우는 독일어에서 일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착이 어려운 거죠. 2세대, 3세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초창기 1세대는 이제 정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유럽 국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부터 본인들의 혈통에 대해서 백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떤 전체주의적이나 파시즘적인 어떤 특징,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좀 타문화를 배척하는 게 유럽 사람들 중에서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자국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나라들이 특히 그래요. 순혈주의, 독일은 히틀러 때 순혈주의에 집착하다가 뭐 홀로코스트 같은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처음에 타문화가 자국 문화에 흘러왔을 때 거부 반응이 컸고 이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자신들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대우한 것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전의 독일 같은 경우 이전의 파시즘적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노동 분야에서 시작해가 정치든 예술 분야든 점점 이주민들이나 외국계에 대해서 차별하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다양성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주민들이 독일 주류 문화에 편승하도록 돕는 방식이라는 게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단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숙제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38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40쪽이고 139쪽이네.
자, 이거 139쪽입니다. 여기에 139쪽 맞죠? 이 부분은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건데, 영화 속에 내재된 폭력적 양상 해가지고 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평화주의자 갈퉁의 어떤 이론, 폭력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하면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보통 평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쟁은 폭력의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60년대 초반부터 서구에서 일어난 그 평화 연구나 평화학 등을 보면은 평화를 사실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갈퉁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신체 피해를 가하는 이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적 차별 또는 간접적 구조적 폭력도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사실은 이루어진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밑에 한번 볼까요? 폭력의 사전적 개념을 보면은 타인의 의지에 반한 일방의 행위, 혹은 무엇을 위반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폭력은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를 위반하고,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류에게 근본적인 거죠.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을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위반한다. 좀 넓은 의미의 폭력을 정의하면은 심층적인 파멸, 어떤 심리적, 정신적 파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폭력성이 계급사회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사실은 커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폭력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최소한 문화적이고 구조적 폭력에 대한 좀 책임 있는 논쟁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폭력이 인류가 발달하면서 시작하면서 함께 나타난 것인데, 장소를 가지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지금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이 갈퉁이 폭력의 문제를 평화적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화 이론에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이거나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없어진 것이 적극적인 평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폭력을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4가지 유형의 폭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4가지 폭력 유형을 제시했는데, 갈퉁이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앞서 말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위반하는,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보면은 중심과 주변, 사회적 강자와 약자, 이렇게 나뉘어서 착취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어떤 강력한 착취 혹은 질병, 영양 결핍,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고통과 빈곤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착취다. 조금 이거는 약한 착취다, 이렇게 이제 보고, 구조적 폭력은 원래 조용하여서 어떤 눈에 사실 잘 안 드러나죠. 의도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백인이나 기독교 등에 의해서 통치되어 오면서 서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폭력과 연관되는 그런 어떤 유산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퉁의 주장은 인간의 이런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시련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때는 이게 다 하나의 폭력에 의해서다. 폭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과는 달리 천천히 작동해가 우리 인간을 그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 사회 구조 속에 내장된 폭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이런 좀 확장된 개념의 폭력이 이제 갈퉁이 생각하는 폭력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또 대상이 있는 것과 대상이 없는 것, 또 주체가 뭐 있는 것과 주체가 없는 것, 또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죠.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갈퉁이 폭력으로 본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 다수사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좀 더 우월하게 보고 타 문화에 대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런 걸 당연시하는, 이게 다 폭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 폭력이죠. 그래서 종교나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 직접적 폭력 행위나 구조적 폭력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최소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간주해가지고 그런 폭력을 합법화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용인한다. 이게 이제 문화적 폭력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은 신이나 역사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살해하는 것조차도 정당하다고 변명한다든지, 과거에 종교 이름으로 집단 살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도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죠? 그거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종교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 중에서도 온건하고 관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지만 자신만을 지나치게 고상하게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철저히 비인간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신봉자들은 타자를 대학살하는 것조차도 이제 허용된다고 믿는 겁니다. 히틀러 때 유대인 학살도 그렇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과거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삐뚤어진 현실 인식이 대규모의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데, 뭐 별이나 십자가나 국기 이런 선동적인 연설과 포스터, 또 어떤 지도자의 초상화,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문화의 단면이지 전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살인은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언어가 그런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폭력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문화를 폭력으로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독일 문화는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독일 문화는 타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게 바로 문화적 폭력의 한계입니다. 서구 사회가 예전부터 좀 그랬죠. 식민지를 개척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문화나 타 민족에 대해서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그죠? 타 문화에 대해서 야만적으로 보고, 이게 다 문화적 폭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느끼게 하거나 적어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못 느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직접적이든 구조적이든 어쨌든 누군가에게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 폭력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나 여타의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문화가 보다 더 우월하다고 한다면은 이건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경험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정당화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문화적 폭력의 대표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가 그런 경향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일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독일의 현대사를 보면 양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제3제국과 히틀러, 홀로코스트 이런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가 과거사에 있었죠. 물론 일본과는 달리 그러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배상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독일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독일을 대표국가로 받아들이고 독일을 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일본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국가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유럽이나 서구사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만약에 일본이 유럽에서 지금 저렇게 행동했다면은 벌써 아마 배제됐을 거예요. 유럽연합에서도 배제되고 아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갈퉁의 구조적 폭력 개념은 이렇게 사회 구조와 연관이 다 있고, 또 계급 관계나 경제 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가 속에 내재된 다양한 억압 기제나 착시 구조에 대해서 근원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이 이 갈퉁의 폭력 개념입니다. 우리 폭력 개념에 대해서 이제 쭉 좀 개관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143쪽에 보세요. 143쪽에 페이지가 지나가 버렸나? 여기 있죠. 143쪽 여기 밑에 보면은 이민자를 바라보던 사회적 시선. 그래가 이제 파스빈드 이 영화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 라는 영화를 이제 지금 볼 건데, 이렇게 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드 본명이 그렇습니다. 여기 본명이 나오죠.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드입니다. 이 사람이 열정적 삶을 살면서 사실은 짧은 기간에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단편 영화 44편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 소위 말하는 오버하우젠 선언인데 62년에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화의 사회 비판적 시선을 담은 뉴 저먼 시네마, 뉴 저먼 하면 새로운 독일 이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뉴 저먼 시네마 운동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감독들 중에서 가장 독일적 감독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직접 각본이나 감독, 음악까지 맡으면서 만든 영화가 197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 오래됐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대표적 영화로 꼽고 있습니다. 원제가 보면 앙스트 에센 지엘레 아우프 이렇게 있습니다. 앙스트가 이제 불안이란 말이고, 지엘레가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에센 아우프는 지금 분리됐는데 동사입니다. 원래 에센이 아니고 이스트 돼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칸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작품이 아직도 회자되고 연구되는 이유는 뉴 저먼 시네마의 정신을, 새로운 독일 시네마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파스빈드가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폭력 혹은 파시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환기시킨 그런 영화 감독이고 작가입니다. 파스빈드가 활동한 시기는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정치적 문화적 주도권을 연합군에 내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격변기에 나치 영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파스빈드는 과거의 역사에 몰입하기보다는 과거의 잔재를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문제점을 밝혀내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소외입니다. 소외.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든 또 노인이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소외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문제죠. 이러한 소외는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동성 연애자나 이 외국인 노동자나 매춘 여성이나 소외계층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파스빈드 영화 대부분에 이런 기조가 이제 있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이 대표작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도 일상생활에서의 파시즘, 어떤 소외의 문제를 잘 이렇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파스빈드가
몸담고 활동했던 이 뉴 저먼 시네마 운동은 단순히 영화의 혁신을 꾀했다기보다는 신세대의 눈으로 바라본 구시대 역사와의 어떤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어쨌든 지식인들이, 예술가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뭐 문학 작가도 마찬가지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했죠. 그게 어쨌든 상당히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감독은 이제 미학적 관점보다는 사회 비판적인 관점을 좀 더 중요시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치 시대의 독일인들이 사회적 약자였던 유대인에게 양심적 가책도 없이 대규모 박해를 했다는 사실을, 그런 과거사를 잊어버리고 전후에 경제 발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차별했다는 그런 내용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폭로하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스핀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고발하고 예술의 현실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1960년대입니다. 한창 독일 경제 개발에 매진하는 전후 사회고, 그래서 그 시대 독일 사람들이 타 문화권의 유색 인종과 또 그 연인이 되고자 한 독일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적나라한 시선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줄거리하고 이제 영화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시간이 36분인데 40분 다 됐네요. 일단 여기에서 수업을 한번 끊고 영화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보는 게 우리가 수업 내용을 이해할 때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